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검색창에 쇼엔이지.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시더 마우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2017년 5월 15일 주가는 1000 밑으로 주저앉고 원화는 달러당 2000을 훌쩍 넘고 사람들은 대북 폭격설 때문에 생수 라면 사재기를 한다.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때린다. 문재인이 되면 통보 없이 때리고 안철수가 되면 통보하고 때리고 홍준표 되면 상의하고 때린다. 그리고 취임 일주일이 지나도록 트럼프의 축하 전화는 없다. 지난 4월 13일 한 언론사 칼럼 내용입니다. 문재인 당선 시 한반도에 닥칠 위기를 가상으로 그리며 이번 선거에 국가 존망이 걸려있으니 투표 잘 하자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안 된다는 거죠. 실제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홍석현 대미 특사와 만난 미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북 군사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우리 보수는 60년 넘도록 친북 좌파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그 본질은 협박이죠. 보수가 아니면 우린 망한다. 한 달 전 이 컬럼을 지금 소개하는 이유는 실제 모두가 그 시간을 직접 겪은 후에 그런 협박이 얼마나 사기였는지 기억해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안보팔이 벗어나서 제대로 된 진보 보수의 대결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한 언론사는 중앙일보였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에게 매우 힘든 월요일 아침입니다. 힘내십시오. 요즘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새 정부 출범했기 때문에요. 네, 시사방송 특성상 뉴스를 계속 봐야 되는데 뭐 10분 단위로 계속 쓰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그래도 좋은 뉴스, 재밌는 뉴스가 많아서요. 볼 맛이 납니다. 그것도 너무 많으면 직업이 좀 힘들어요. 자, 일단 인사가 주말에도 계속 쏟아졌어요. 네. 네, 경제외교안보 인선 발표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경제부총리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됐고요.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경제자문역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외교안보 분야가 눈길 끄고 있는데요. 외교장관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전 의원이 기용됐습니다. 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임명이 됐고 저희가 이제 주말 방송을 하니까 윤석열 검사. 네, 서울중앙지검장에 네. 오늘부터 출근합니다. 윤석열 검사의 임명도 저희 방송에 다루지 않고 넘어가죠.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 윤석열 검사만 그 인사 때만 해도 또 대단한. 예, 깜짝 인사였죠. 예. 다 잊혀졌어요, 벌써.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쏟아져가지고. 인상적인 인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윤석열 검사도 그렇고, 장하성 정책실장도 그렇고.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요. 이, 전반적으로 일단 너무 많으니까, 경제 분야는 인상적인 게 뭐냐면, 삼성 저격수라고, 양대 저격수라고 불리는 장하성, 김상조 모두 입각이 됐고, 그런데 경제 전체 라인으로 보면은 보수 성향의, 김광도 교수, 그리고 관료 출신, 뭐 중도라고 봐야 되겠죠, 관료니까. 예. 이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입각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청와대에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들어가서. 네, 국무조정실장 했습니다. 네, 경제 부분에서 이제 진보 보수 중도 다 있다. 네, 이런 균형을 맞춘 것 같고. 외교부 장관 인사도 대단히 이례적인 분이죠, 이분이. 네, 첫 여성이고요. 첫 비외교부 출신입니다. 물론 외교부에 몸을 담긴 했는데 고시 출신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외교부에 잠깐 특채로 여성 국장인가요? 예, 한 적이 있다고 하고. 근데 이분은 이 자유한국당에서 지적했지만, 그리고 실제 이 정부에서 먼저 밝혔지만 위장 전입하고 이중 국적 문제. 네, 딸의 이중 국적 문제가 있다고요. 어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전반적으로 뭐 다른 분들도 다 언급할 만한데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언론에서 워낙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인사를 전반적으로 보며 느낀 거는 굉장히 세련됐다.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 이 인사를 상징하는 장면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발표했을 때 반응이에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네. 우와. 다들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저런 일성이 나온 겁니다. 출입 기자들도 탄식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성이라고 탄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탄식? 예. 네. 탄식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인물도 좋지만 저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이 터지자마자 윤석열 검사를 내세웠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반발할 시간과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빨리.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유명한 그 검사와의 대화. 그때 사실 검찰은 우리 사회 분위기, 정치권 분위기도 그랬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잠깐 컷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언론 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뭐 80학번쯤으로 보면 됩니다. 예. 저는 83학번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 이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 네, 2003년입니다. 네. 이게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데 당시 이런 멘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졸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통령과 검사가 최초로 대화하는 자리에서 당신 고졸이잖아 웃으면서 그리고 나이도 나랑 똑같은데 무슨 대통령이야 이런 뉘앙스거든요. 깔려있는
이랬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광경을 가장 앞자리에서 지켜본 사람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같은 막강한 권력, 거대 조직, 이 개혁 문제는 선의, 뭐 명분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학습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죠. 타이밍이 오자 아주 땅! 타이밍이 예술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강경화, 후보자, 외교장관. 후보자도 굉장히 제가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선, 외모가 제가 보기에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거기 편집장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집장으로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이미지. 혹은 아웅산 수치 여사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미지가 동시에 오버랩됐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한국 커리어먼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른 굉장히 국제적이고 세련되고 강인하고 전문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먼저 들었고 실제 네. 커리어도 그렇죠. 네, 음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애써 염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이제 커리어를 보니까 여성 성소수자나 여성이나 성소수자나 난민, 네, 외교 이주자. 난민, 네. 인권 문제요. 네. 이런 전문가가 없다시피 하거든요. 우리 외무부에서는 대부분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만 있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럽 수준의 스탠다드로 국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최초의 외교부 수장이다. 그런 대목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정부가 약점을 다루는 솜씨도 굉장히 노련해요. 딸 위장 전입. 통상 위장 전입이 이제 부동산 투기나 학군 때문에 그건데 이건 그 케이스가 아니라고 본 거고 자녀 국적 문제는 대부분 아들의 군대 면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딸이라서 그것도 아니라고 본 거죠. 또 딸 국적 회복하겠다고 남편이 밝혔습니다. 그거는 다른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한 국가의 장관이면 그리고 특히 외교부면 자녀의 국적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약점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노련하다. 청문회 때 당연히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5대 비리 안 된다. 거기에 위장 전입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기존의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됐던 사례하고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당사자가 청문회에서 평가 받아볼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미리 내놨어. 이렇게 되면 야당이 원래 막 칭송만 언론을 통해서 받고 있던 후보에 대해서 갑자기 청문회에서 탁 치고 나와서 이슈 사이팅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회를 뺏어버린 거거든요. 굉장히 노련했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인선 발표 나고요.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관련해서 인사원칙 무너진 거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는 논평 내긴 했습니다. 당연히 야당에서 그런 논평을 낼 수 있고요. 청문회에서도 집중공격 하겠고 언론에서도 그때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김빼기에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노련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받은 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노련하게 처리하고 세련되게 처리하고 있다. 인물도 그렇고. 자, 다음 수는요? 네, 또 윤석열 검사 관련해서 인사 있자요.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재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인사 과정에 대한 설명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는요.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까지는 드러난 유일한 검찰 내부에서의 반발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근데 타이밍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검찰의 조직,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 평검사 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단위에서 반발이 조직적으로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게 없습니다. 타이밍에, 윤석열 검사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워낙 타이밍이 잘 때려서. 자, 다음 순요. 네, 이 해당 이완규 부천지청장은요, 지난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가졌던 인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그때도 인사 문제를 거론했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인사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이제 북한이 어제 오후 4시 59분쯤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 발사했습니다. 어제 미사일 발사는 꼭 일주일 만이고요. 새 정부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임명하는 날 일부러 맞춘 것 같아요. 네. 그 홍석현 대미대사가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을 왜 탄핵 기간 동안
방한했다가 외교부가 그렇게 밥 먹고 하는데 안 먹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 체제 보장하고 군사행동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말을 한 미국과 남한 새 안보 라인이 어떻게 나오나 말로 안전 보장은 필요 없고 떠보는 목적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북한은 협상에 서로 나서더라도 우리는 가장 강력한 상태로 나서겠다. 뭐 그런 메시지겠죠. 자, 관련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NSC 상임위원회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하루 연차 내고요. 오늘 하루 연차 내고 어제부터 양산 사저에서 머물렀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그렇군요. 휴가였어요? 네, 그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휴가 배경에 대해서 대통령 휴가가 연간 21일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하루를 정식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웃음이 빵 터졌는데 대통령 연차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대통령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연차인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워낙 제가 보기에는 꼼꼼하니까 성격 대단히 꼼꼼한 분이거든요, 이 양반이. 내 휴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봤을 거라고 저는 거의 틀림없이. 그리고 규정을 지져봤겠죠. 대통령이 아무도 그걸 안 물어보는 거니까. 뒤져봤더니 대통령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연차가 21일입니다 하니까 그럼 그중에 하루 써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메시지인 것이 대통령도 이제 룰을 따르고 룰만 따르면 연차 써도 된다는 거거든요. 셀러리맨들한테,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이 얘기 나오니까 제가 다른 뉴스 전에 제 나름 현 국정지도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리얼미터하고 만나겠지만.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문재인 정부 특징이 상징을 잘 다룬다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검찰 개혁. 이건 무슨 담화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혁신위원회 만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윤석열 검사라고 하는 상징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 보훈처라는 게 국가에 헌신한 국민에게 국가가 보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피우진 중령 같은 경우는 그 유방암 가슴 절제술을 했다고 강제 퇴역당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군에 복귀했단 말이죠. 국가에 헌신했는데 국가가 퇴출시켰어요. 그러한 여군보다 국가 보훈의 정신을 잘 드러내는 상징이 없단 말이죠. 이것도 상징인 것이고 인사들이 이런 상징을 굉장히 여러 레이어로 담고 있어요. 뭐 성평등이나 지역 안배나 진보 보수나 뭐 서열 탕평도 있고요. 탕평도 있고 서열 파괴나 격식 파괴나 말로 설명하지 않는데 인사를 보고 이 정부가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18 기념식장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때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 4.13 제주 피해자들이에요. 이거 언론에서 잘 안 따지고 있는데 그리고 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임원 행진곡. 합창단이 전국 16개 도시에서 다 선발됐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안 따지는데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애창곡 상록수를 부른 사람이 안철수 후보 지지한 가수 전인권이었다. 뭐 아니면은 그리고 찾은 식당이 5.18 희생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다. 뭐 그다음에 야당 원내대표 찾아갔는데 미리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다음에 이름표를 달지 못하게 했다. 이 디테일에 다 상징을 담고 있거든요. 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창조경제, 이명박 녹색경제. 이거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뭔지. 근데 2주 지내는데 이제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갑니다 하는 거를 일일이 말로 하지 않았지만 상징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강력한 메시지죠. 네. 제가 그래서 이건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저는 인문학 정치를 하고 있다고 평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식의 정치가 계속되면은 야당이 이 기존 문법으로 상대하기 어려워요.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계속하면은 소위 문화적 헤게모니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 3구가 이 보수의 표를 주는 이유는 좀 단순화시키면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는 좀 촌스러운 운동권이고 그다음에 보수는 성공의 이미지를
독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옳지만 가난하고 촌스럽고 무능한 진보.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미지가 그랬던 이기적이지만 성공하고 세련되고 유능한 보수. 이런 진보 보수 상징 대결에서 항상 진보가 졌어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뭐 조국 교수나 광경화, 윤석열 이런 인사들을 통해서 진보적인 게 굉장히 쿨하고 세련되고 스마트하고 정의로운데 실제 성공도 한다. 이런 이미지 문화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거예요. 반면 보수는 지금처럼 하면은 꼰대스럽다. 너무 완고하다. 능글능글 맞다. 또는 뭐 후줄근하다. 여성을 비하한다. 이런 이미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상징 투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 스타일을 보수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상대해야 한다. 이 상징 투쟁에서 계속 지고 너무 길게 얘기했나 하다 보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진보 보수가 적당하게 견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정부를 상대로 옛날처럼 상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당이 이번 정부를 상대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제목 정도 몇 가지 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차기 업무 지시가 4대강 제조사라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4대강 제조사를 지시했겠죠. 네. 문제는 계속 제기했으니까. 예, 다음은요? 예, 그리고 넥슨이 강남 땅 거래 이전부터 우병우 처가 땅인 사실을 알았다라는 한겨레 단독 보도가 있는데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문건이 담긴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합니다. 우병우 관련 소식이네요, 결국. 넥슨. 검찰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재조사, 재수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뉴스들이 있고요. 예. 하여튼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세련된 정부다. 상징투쟁에서 이기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수염 안 깎는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상징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수염 안 깎는 게 좀 세련된 것이다. 이런, 예. 자,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대통령 지지도 이야기 저희가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 모시고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옆에서. 네. 킥킥 웃으면서. 자, 취임 2주차 지지도가 나왔나요? 네. 네, 나왔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등 다른 후보를 투표한 국민들 대다수도 문재인 정부의 초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도 나타났는데요. 지난주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인수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취임 직후에는 전망을 물었고 취임 2주차에는 그래도 현재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했습니다. 처음 조사인데요. 10명 중 8명 이상인 81.6%가 잘한다는 긍정평가를 했고요. 반면 10.1%만이 잘못한다고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전 정부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81.6%의 긍정평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4주차에 취임하셨을 때의 첫 번째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4.8%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6.8%포인트가 더 높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유난히 낮았어요. 네. 유난히.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비교를 해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76%였습니다. 5.6%포인트가 더 높은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2주차 물론 인수위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 긍정평가가 높이 나온다. 네. 언론과 이제 허니문 기간인 것도 있겠지만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징으로 기본적으로 대중에게 정서적으로 어필하다 보니까. 네네. 저는 이 긍정 지수 계속 상당 기간 동안 올라갈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주목할 점은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41.4%의 득표율을 올렸고 나머지 한 60% 같은 경우 투표를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정수행 평가에서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또한 대다수가 지지를 하게 됐다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유승민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의 78%가 잘한다는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78%가 예, 상당히 한
4명 중 3명 이상이 유승민 후보를 찍었던 잘한다고 평가를 했고 안철수 후보 투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75%가 긍정평가를 했고요. 하나 더 볼 것은 홍준표 후보를 찍었던 분들도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41%가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지수네요. 네.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무려 95%가 잘한다고 긍정평가를 했고요. 불과 3%만이 잘 못한다고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대구 경북이라든지 보수층이라든지 연령대별로는 어때요? 예, 연령대별 같은 경우도 60대 이상 같은 경우도 긍정평가가 더 높았는데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10명 중 7명 이상인 73%가 긍정평가를 했고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홍준표 후보를 찍었잖아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도 71%가 잘한다고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초반이긴 합니다만, 기선제압. 예. 기선제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상징 효과 때문이라고 보는데, 여간, 이렇게, 이게 점점 문화적 헤게모니 대결에서 이겨가고 있다는 게 보수 입장에서 굉장히 단순히 선거에서 졌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문화적 헤게모니를 지어간다는 건 이제 상대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무의식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이 더 세련되고 이쪽이 더 멋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무의식과 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은 지금 스타일을. 자, 보통 2주차에는 다른 정권, 그러니까 리얼미터 데이터나 다른 여론조사 데이터상 대통령 취임 2주차에는 보통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보통 떨어집니다. 2주차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자세하게 준비는 안 해왔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두 번째 주에서는 소폭 떨어졌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도 두 번째 조사에서는 그 이전에는요?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리얼미터 그때는 없었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네. 혼나시군요. 아니, 저는 전반적으로 취임 직후에 네. 여타 정권의 지지율이나 여타 정권의 취임 직후 올라가나 하락하나 이 통계도 좀 알고 싶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갤럽은 있잖아요. 자료가, 그죠? 있는데요. 네. 예, 저희들 자료가 있는데 오늘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하셨고요. 다른 조사 사안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지도가 높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한 2주차 흐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 대통령의 행보가 뭐였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기억하실 겁니다. 꼬마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사인해 주려고 책가방 여는까지 다 기다려가지고 아이들, 예. 소통 홍보를 많이 꼽았는데 여론조사상에서는 검찰개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적폐청산과 개혁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요 여론조사에는 말이죠. 네. 물론 쪼그리고 앉아 사인하는 거, 파격 소통 행보 이것도 마음에 들어왔지만 이런 여론조사에는 아무래도 검찰개혁 이런 거를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항을 설계를 할 때 저는 꼬마 앞에 쪼그리지 않아가지고 대통령 시간을 한 3분, 5분 정도 뺐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가장 인상깊었는데 그것이 1위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인상적이었다 하더라도 예.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이제 검찰개혁 이런 걸 해야죠. 그럴듯하잖아요. 총수님 생각이고 어쨌든 1위가 예상 외로 검찰개혁 등 적폐청산과 개혁 행보가 1위로 나타났는데 취임 직후에 1순위 개혁 과제가 뭔지를 물었습니다. 일치하는 결과인데 역시 검찰개혁이 1위로 나타났고 정치개혁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각 당 지지도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네. 네, 문재인 효과로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3.3%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지도요? 예. 2014년 3월 안철수 전 대표의 새정치연합과 합당 이후로 50%대 초중반으로 오른 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67%까지 올랐고요. 반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12%대로 호남에서 떨어졌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대구 경북에서도 38%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40%에 육박했고요. 1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층에서 28%를 기록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36%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은 12.4%로 2주 연속 하락했고요. 국민의당 역시 7.7%로 떨어졌는데 2주 연속 한 자릿수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역시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각각 6.8%, 6.6%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9.6%를 기록했는데 3.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역시 문재인 효과로 인해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지지층이 민주당 쪽으로 쏠린 결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기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조사는 5월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무선 80%, 유선 20%,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을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응답률은 7.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년미터 권수정 실장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인터뷰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인데 인터뷰가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혹시 청와대에서 전화 올까봐 다른 전화 안 받으시는 겁니까? 예,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 꼭 연결해서 전화하려고 했던 것은 네네.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 예, 중앙지검장. 이 검찰직인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예예. 서울지검장이면 또 모르겠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예예. 사법연수원 동기시라면서요? 예, 23기 동기입니다. 예, 액면가로는 거의 삼촌 조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연수원 다닐 때 그렇게 뭐 자주 만난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그 연수원 동기면 대충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네네. 어떤 분인가요? 성격은 아주 호방하죠. 술도 잘 드시고. 그렇지만 검사로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본 내용으로는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다. 아주 집념이 있고요. 그리고 성향은 뭐 합리적 보수라고 할까? 본인 스스로가 법질서의 수호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그 치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조직을 본인은 사랑한다고 또 했고요, 실제 검찰 조직은. 뭐 검찰에 대한 사랑도 뛰어납니다. 그렇군요. 댓글 수사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분이 댓글 수사하다가 좌천이 됐죠. 네네.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지검장에 임명을 했어요. 예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님 스스로가 그 임명에 대한 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 유지가 우리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그 현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임으로 본다. 그것이 인사 이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대통령이 이미 말한 내용 이상은 말씀 안 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뭐 우병우 수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반성적 고려가 있을 겁니다. 전직 대통령도 구속 기소되는 마당에 도대체 우병우가 뭐간디 불구속 기소 그 많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다소 부실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공소유지가 더 중요한데 지금 공소 자체가 국정농단에 대한 기소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기소, 그다음에 특검에 의한 뇌물 기소, 그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기소. 이 세 파트가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소위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 네네. 언론에서는 정치 검찰로 표현되는 그 문제에 대한 그 개혁의 의지도 있는 거겠죠. 네. 그것은 뭐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진상이 규명이 되고 국정농단 우병우의 실체가 정윤회 문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요. 그것이 규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후과로서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책임도 따라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검찰 내부에서 그 이 인선에 대해서 제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택도 없는 얘기요. 네, 검사 인사는 그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는데 장관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장관이 없는데 그 누구 얘기를 들었느냐 제청을 받았느냐 뭐 차관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이 분명히 있고요. 더욱 그걸 떠나서 지금 검찰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뇌부에 관해서 오히려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그렇게 기계적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이완규 지청장은 지난 2003년에도 노무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에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그것을 사실상 검찰로 넘기라는 그러한 뭐 의지를 표명한 뭐 사안마다 이렇게 딴지를 거는 같은 동기입니다. 인사권 저도 기억하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인사를 청와대에서 하지 말고 검찰이 스스로 인사하게 인사권을 넘겨라 이런 취지였죠. 검찰 중심주의의 아주 뭐 맹장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폭 빠져 있는 분인데 다른 면은 전혀 고려함이 없다고 저는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뭐 대체로 그 부분에 대한 법리는 밝기 때문에 뭐 일견 존중할 부분도 있지만 왜 우병우 수사가 부실됐고 또 돈봉투 사건 감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대통령 인사권을 그렇게 정권 초기마다 그렇게 개입을 하는지 그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2003년 검사의 대화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때 그 자리에 계셨었죠? 예. 참 민망하기 그지없는. 생생하게 기억하시겠네요. 대통령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 검사들에 대한 따뜻한 시각이 있었고 적어도 법조 후배들인 검사들과 이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면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역량, 동력이 만들어질 걸로 생각하셨는데 뭐 작정해서 나온 대표 선수들이었죠, 검사들이. 그 궁금한 것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수준에서 당시 청와대 그러니까 검사의 대화가 있고 난 이후에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때 의원님은 물론 민정수석은 아니었지만 10년도 훨씬 더 지난 얘기인데 확실히 그 질문지대로 안 하시네요. 네. 그 당시 민정수석께서 지금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근데 과거의 일이고요. 근데 저기 다이어리 들고 옆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당시 청와대 검사와의 대화 이후에 청와대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뭐 간략하게. 역시 검사들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믿었던 검사들이 그 검사들이 아니었다 하는 그런 어떤 자조도 있었습니다. 선의가 선의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뭐 요약하자면.
그렇군요. 또 하나 저희가 윤석열 검사의 임명에서 그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고검장급인데 한 단계 아래인 검사장급으로 바꿨다. 네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인사를 발표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고검장은 말 그대로 이제 검찰총장으로 가는 바로 밑에 보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고검장으로 이제 그렇게 인사가 개편이 되면서 너무 과도화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면서 서울중앙지검 중심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 수사가 해결이 되고 또 해결 다 했느냐 하면은 또 뭐 해결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그런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과도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보직을 하는데 고검장이 되면 바로 검찰총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 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칫 검사들이 과거 정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는 뭐 자신의 보신 인사 문제에 신경 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직급을 낮춰서 보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고검장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검찰총장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가 그런 뭐 인사 문제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 하도록 그렇습니다. 해라. 그런 의미군요.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고. 자, 정윤회 문건 부실 수사. 이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 내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건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되어질 전망입니까? 이제 재조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수석이신데 충분히 뭐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수사가 아니고요. 그것은 뭐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진실 규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아마 박관천 경정 또 한일 경위 이런 분들의 결국은 진술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박관천 경정도 입을 열기 시작했고요. 한일 경위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 거꾸로 그 뒤에 어떤 국정농단의 사례들을 거꾸로 되짚어서 복기를 해보면 정윤회 문건의 본질이 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보기에는 핵심이 지금 검찰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최대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공소 유지하는 거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 검사가 특검에서 이 공소 유지를 맡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 맡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인사가 그 공소 유지를 맡는데 더 도움이 됩니까? 지금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 의한 최순실 등의 직권남용 등의 어떤 기소가 한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최순실 추가 수사를 통해서 삼성 등의 뇌물수수 기소가 한 파트가 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다시 서울중앙지검 2기 특수본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이 기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별개의 재판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 측도 그렇고 삼성 측도 그렇고 다 중복 기소 뭐 이런 등등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즉 직권 남용과 강요와 뇌물이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를 했던 윤석열 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서 대단히 정말 기가 막힌 인사다. 그렇군요. 이것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이제 그 한쪽은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인데요. 이 수사를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귀를 하면 아마도 수사의 부진, 미진이 드러날 것이고 이 부분이 국정농단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수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 기업에 관련돼서는 짧게 말씀하셨는데 기업 관련 수사가 추가적으로 뭐가 있나요? SK 부분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아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롯데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첫 공판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특히 뇌물수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판사 출신으로서 재판 전망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뇌물수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직권남용과 강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 그건 탄핵 재판이었고, 예. 이 뇌물수수 부분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소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에 우려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성신약 그 회장님의 진술이 다소 바뀐다든지, 박원호 씨와 같은 전마사회 감독의 진술도 다소 이제 뭐 흐릿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소유지에 있어서의 어떤 긴장감이 조금 다소 와해됐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소유지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단디게 아주 이게 뭡니까 이게 나사를 뭐 이렇게 세게 조여야 된다. 조여야 하듯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더욱 윤석열 검사 임명이 중요해진 부분이 있군요, 이게. 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지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4년 반 동안 이게 나라냐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가장 큰 과정은 역시 특검 수사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특검 수사의 결과가 공소유지가 제대로 잘 되는 것은 19대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법무부 차관 혹은 대검찰청 차장 다른 인사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히. 대단히 내부에서도 신망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질이 뛰어난 그러한 분들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당에 계시니까 다 칭찬하시겠죠. 아닙니다. 이금노 차관은 아시다시피 그 진경준 검사장 특임 검사로서 멋지게 아주 순식간에 잘 해냈고요, 수사를. 그다음에 봉욱 차장은 자타공인하는 아주 좋은 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언론을 통해서 꾸준히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데 그 얘기는 그만. 그 얘기는 못 하십니까? 예, 이 정도 하시죠. 그게 본인이 고사하셨나요? 언론을 통해서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아직 안 왔군요. 네. 좋습니다. 역시. 전화만 계속 기다리시는 상태인가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그러면 혹시라도 장관이 되시더라도 저희하고 인터뷰를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장장님. 아직 후보 상태라 그러시는지 오늘 인터뷰도 약간 예전처럼 예리하지 못하고. 보다는 지금은 청와대 국면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렇지 다른 사유가 있지 않습니다. 네. 장관 되시면 다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한 알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16년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있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깻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아 맛있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최 부장. 아까 영어 실력 제법이던데 다시 봤어?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근데 자네도 서초동 비밀과에 받았다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정말 소문대로 한 번만 만나도 말문이 확 트이나? 역시 듣던 대로입니다. 10분 만에 터졌습니다. 김변의 박이사의 자네까지 나도 소개해주게. 당장. 16년간 은밀하게 진행됐던 서초동 비밀과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스피킹 솔루션을 검색하세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 저희가 매우 드물게 스포츠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현재 U20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있죠. 개막전에서 우리나라가 기니를 상대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해서 월드컵 조직위 부위원장 님이 이분입니다. 차범근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작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팬이거든요. 네. 저도 팬이고. 혹시 저희 뉴스 공장을 평소에 들으십니까? 그래서 집사람은 뭐 아주 즐겨 듣고요. 예. 저는 이제 가끔 옆에서 동냥하죠. 가끔, 예. 사모님은 항상 들으시고. 네. 네. 혹시 오늘 방송도 사모님이 꼭 나가라고 하셨나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2000년에 감독님이 중국으로 쫓겨나셨잖아요, 그때. 그랬었죠. 왜 아픈 얘기를 지금 꺼내나요? 그때 온라인 오프라인 매체 통틀어서 제가 거의 유일하게 차범근 감독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아주 절규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차범근을 아예 죽이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대접할 하죠? 거면 사형을 시키라고 차라리. 그렇죠. 예.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역시 사모님을 통해서. 그때 제가 유일하게 거의 옹호하고 변호하고 했었는데 그걸 아신다면은 그 보답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축구 얘기 나오시면 항상 뉴스 공장에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집에서 강추를 한 것 같은데요. 강추. 강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U20 부위원장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글쎄 뭐 대회를 알리고 이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홍보가 잘 홍보하시는 건 못 제 봤는데요. 역할인데요. 예. 이 참 공교롭게도 이 지금 FIFA U20 월드컵 대회가 굉장히 큰 대회인데 예. 대회 전에는 최순실 사건으로 계속 가려가지고 예선전 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를 좀 했어요. 우리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맞춰지면 이제 좀 홍보가 좀 잘 되겠다.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나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떠가지고
이게 지금 대회가 계속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 한국 경기 빼고 나머지 10,000명도 지금 안 오는데 뭐 뉴스공장이 죄송합니다. 지금 이 방송이 뭐 인기가 되게 좀 많다고 여기를 그냥 부득부득 한번 나가서 홍보를 좀 하라 그래서 오늘 그래서 좀 나왔습니다, 제가. 아니, TV로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는 꽉꽉 찼던데 다른 경기는 아직 안 찼습니다. 그렇죠. 한국 경기는 굉장히 많이 왔는데 어제 수원 일본 경기도. 남아공하고 일본하고 했죠. 경기 상당히 재밌고 좋았거든요. 많이 안 왔어요. 지상파가 중계를 안 하더라고요. 케이블에서만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까? 글쎄 아주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홍보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홍보를 하러 나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우리 좀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도 팬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 속에 크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대회를 거쳐서.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줬습니까? 축구가. 우리 청소년들을 지금 그렇게 응원을 해 주시면 우리 팬들한테 돌아가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U20 대회가 시작된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재밌습니다, 경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전보다. 이 첫 경기 기니하고 3대0으로 이겼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팀의 수준을? 글쎄 생각했던 것보다 기니가 굉장히 능력 있고 잘하더라고요. 초반에 상당히 경기 진행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러나 신태용 감독이 팀을 맡아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첫 경기 어쨌든 우리 이승우 선수가 기대했던 대로 첫 골을 열면서 마지막 이제 3대0으로 이겼는데 아주 시작을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자신감이 앞으로 레이스에 많은 그 영향을 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 대회 해방꾼이 대통령이라고 하셨는데 이승우, 백승호 굉장히 주목받는 선수들이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승우, 백승호 선수는 사실 우리 축구상 출신들인데. 그래요? 그렇죠. 차범근 축구교실 출신입니까? 아니, 축구상을 받았던. 축구상을 받았던. 차범근 축구상을 받았던. 미리 알아보고 감독님 주셨군요. 그 위에 황희찬 선수도 지금 잘하고 있고. 이승우 선수는 사실 저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인데. 그렇죠. 상당히 좀 뭐랄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선수예요. 우리나라 기대감을 한껏 불러일으키는 그런 선수죠. 우리나라 축구 스타일하고 좀 다른. 그렇죠. 그렇군요. 이렇게 좀 우리 대충 이렇게 예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선수들의 경우는. 근데 이 선수는 하도 톡톡 튀니까 뭐가 일어날지 뭔가 이렇게 왠지 기대감이 일어나는. 실제 뛰어다니는 장면이나 드리블 하는 걸 봐도 예상과 다르게 합니까? 그렇죠. 전문가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예측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골이 나오고 그런 플레이가 나오니까 상대 수비를 한 번에 허물어뜨릴 수 있고 그건 이제 대스타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승호 선수는 둘 다 이제 바르셀로나 출신. 백승호 선수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좀 적었거든요. 지금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키가 컸어요.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신체 리듬이 조금 깨지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감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그날도 우리 세 번째 골을 넣을 때 골키퍼 나올 때 아웃사이드 돌려서 문으로 넣는 그런 장면은 정말 제가 보더라도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감독님은 그런 골 못 넣으셨어요? 저는 그런 재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 U20 팀의 전체적인 기량 조직력으로 볼 때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팀이 어디까지 갈까요? 물론 이제 지금 그 U20 대회에 한국 빼고 23개 팀이 뭐 한 팀이라도 이렇게 얕볼 수 있는 팀은 없죠. 다 능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기니, 우리 조가 아주 죽음의 조 아닙니까? 또 실제로 잉글랜드 아르헨티나전을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에 3대 0으로 지긴 했지만 역시 만만한 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예선전을 잘 넘기면 뭐 이미 조 추첨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뭐 4강 이상 성적을 내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항상 전통의 라이벌인데 일본 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일본 경기 있었는데. 일본 기량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는 좀 더 파괴력이 있고 선이 글쎄 어쨌든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주 부드럽고 셈세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미들이 강하다 항상 일본은 여전히 그런가요? 수비에서부터 공격을 전환해 가는 그런 플레이가 뭐 요즘에 선진 축구에게 점유율 축구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그런 축구를 하고 있고 마무리 과정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얕볼 수 없는 우리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글쎄 이제 우리가 저기 홈이니까 뭐 지금과 같은 그런 기세라면 전 뭐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 U20 이야기는 일종의 이제 저희 미끼죠. 미끼고 본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가 말이죠. 21골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온 언론에서 이제 뭐 차범근을 넘어섰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사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또 모신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 요새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엄청 많이 받으시죠. 공식적으로야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져 있는 이름을 자꾸 이렇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들춰주니까 너무 좋아요. 손흥민 덕분에 차범근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 숨겨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감독님의 과거의 업적을 계속 드러내줄 것이다. 혹시 차두리 코치 또 밖에 나와 있는데 이 대화는 참여할 수 없을까요? 글쎄 뭐 제 3자가 아무래도 좀 보는 그러니까요. 당사자보다는 그래도 밖에 계신데 저희가 들어오실래나 안 들어오실래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질문을 할 생각이거든요. 이야 이거 오늘 아니 차 운전하고 오셨는데 오신 김에 놀면 뭐하나요.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오신 차두리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뭘 여쭤보려면 차범근 선수가 뛴 분데스리가하고 손흥민 선수가 뛴 분데스리가의 차이점. 이거는 이제 분데스리가에 뛰어보셨잖아요. 네. 선수 시절에. 그래서 평가를 좀 해주세요.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이고. 근데 옛날이다 보니까 이제 이 용병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팀마다 외국 선수는 3명밖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2명. 네. 합의해 주시고 2분이. 2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팀마다 정말로 엄선을 해서 최고의 용병을 뽑았었죠.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게 굉장히 조금 많이 룰이 완화가 돼서 이제는 독일 선수가 거의 없는 팀들도 있고 베스트 11 중에
예, 이렇게 여러 유럽 각지에서 선수들을 끌어서 이제 선수를 구성하다 보니까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아버님이 독일에서 뛰었을 당시에는 용병 선수라고 그러면 이제 외국 선수라 그러면은 굉장히 가치가 높았었죠. 지금보단 조금 더. 그래요? EU 선수들도 지금은 외국 저걸로 안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통합해서 딱 둘만. 그래서 최고의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죠. 들어가기 어렵죠. 아시아 지역 선수는 뭐 더더욱 들어가기 어렵고. 분데스리가에서 주전으로 뛴 최초 한국 선수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문을 연 선수죠. 경기 골을 넣는 난이도로 보면 어떨까요? 당시에 뭐 전술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했을 텐데 골을 넣기가 더 힘들었다. 아니다. 이렇게 보면. 저지 마시네요. 네네, 일단. 전 골 많이 안 넣어봐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두 선수는 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이렇게 다른 세상 선수들이기 때문에, 흥민이가 1년 동안 넣었던 골이 제가 독일에서 10년 통산 넣었던 골보다 더 많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아버님 때보다는 템포가 빨라졌죠. 거칠어지고 축구가 굉장히 피지컬도 더 선수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뭐 어느 시대가 더 어려웠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분명한 거는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아시아인으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던 거고 지금 손흥민 선수도 똑같이 아시아 선수로서 또 세계 탑 리그에 가서 탑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사실 주말마다 경기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토트넘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선수들 사이에서 거기서 주전으로서 계속해서 선발로 나와서 경기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 그것도 넘어서서 이제 골까지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거는 정말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이제 맨투맨 수비를 해가지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골을 넣기 더 어려웠다 그때가. 그렇죠. 따라다녔거든요. 태클도 더 심했죠 그때. 그래가지고 하도 나를 잡아뜨려가지고 이제 슈투트가르트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 슈투트가르트의 센터업이 카라인드 페어스터라고 국가대표 독일 국가대표 맨투맨 수비수거든요. 나를 한 10번 정도 잡아뜨리더라고요. 한 경기에서? 네. 그래서 태클 한번 딱 했더니 옐로 카드를 나한테만 내밀더라고요. 상대가 한 거는 옐로 카드를 안 주고요. 그게 10년 동안에 제가 딱 옐로 카드 하나 받은 게 바로 그때 사건입니다. 10번 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한 번 했는데. 그러니까 심판 판정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불리함이 있었다. 그리고 맨투맨. 독일 국가대표하고는 아무래도 우리하고는 좀 그런 어딘지 모르게 그런 게 좀 있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맨투맨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었죠. 훨씬 더 골 넣기가 힘들었다. 그렇죠. 공격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의 골이 훨씬 더 가치가 순도가 높은 것이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 골 수도 비교해 보니까 그때보다 요즘 골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이제 뭐 그 부분 좀 저도 이제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조금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이제 본래 유럽은 이렇게 여러 가지 대회가 있잖아요. FA컵도 있고 리그 경기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도 있기 때문에 이선은 가장 먼저 치는 게 이제 리그에서 넣은 골이 가장 중요하게 쳐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사실 FA컵 같은 경우는 1회전에서 약한 팀을 만나기 때문에 몰아넣기가 가능하거든요. 아마추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FA컵 이제 지금 챔피언스가 커졌기 때문에 뭐 좀 또 저게 있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서 넣은 골이 사실 그 공격수의 가치를 가장 많이 증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안 깨진 거죠. 아버님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들이 나를 때문에. 흥민이가 그걸 또 동기부여 삼아서 그 기록마저도 깨서 아버님이 자꾸 좀 이름이 올라가고 다시 어린 친구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도 차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당시 분데스리가가 세계 최고의 리그였다라는 말들을 지금은 하잖아요. 사실인가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우에파 4강전에 다 독일 팀이었어요. 네 팀이 다. 아, 지금으로 치면 챔피언스 간접적으로, 그렇죠.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4강이 다 독일 팀이었군요. 네. 세계 최고의 리그 맞네요. 그렇군요. 거기서 리그에서는 골을 아직 손흥민 선수가 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뭐 조만간에 깨질 거예요. 왜냐면 나는 26살에 가서 한 36살까지 공격수로는 내가 한 6년 반 정도 뛰었고 나머지 이제 수비 쪽으로 내려와서 넣은 거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19살에 가서 지금 26? 지금 뭐 한참 좋을 때니까 충분히 넘어갈 수 있죠. 계속만 뛴다면. 골을 넣을 때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하십니까? 넘어가지 마라. 아니. 그게 섭하게 그런. 만약에 감독님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때의 기량으로 지금 현재 EPL에 가면 어떨까요? 일단 아들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 기량과 그때 스태미나 그때 피지컬로 지금 EPL에 간다. 플레이 스타일은 굉장히 EPL하고 맞는 플레이 스타일이죠. 스페인 쪽보다는 EPL 쪽하고 굉장히 어울리죠. 스피드가 있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이렇게 돌진해서 나가는 그런 공격수이기 때문에 흥민이만큼은 손흥민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럼 직접 선수로 뛰신 아버님이 손흥민 정도야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손흥민이가 잘하고 있는 거는 틀림이 없고 그 당시에 내가 두 자리 숫자를 넣으면서 정말 이 동양에서 와서 이 두 자리 숫자의 골을 넣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쉽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 쉽게 하고 있잖아요. 샘날 정도로 쉽게 골을 넣더라고요. 샘 난다는 얘기를 드디어 하셨군요. 나는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뭐 저는 훨씬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고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감독님 그 전성기 기량으로 지금 EPL에 가면 내가 얼마나 넣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글쎄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보시죠. 솔직히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 좀 해볼게요. 손흥민 선수 정도는 누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셨고. 손흥민 선수하고 자꾸 거론되니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보시면서 저건 나보다 잘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시다가 아니면 저건 아직 나한테는 안 돼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손흥민 선수는 우선 나는 경기장 나가기 전에 늘 이렇게 겁이 있었어요. 공포감이 있었고 이렇게 두려운 리그에 대한. 근데 그런 게 우리는 손흥민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한 아시안이고 내 편을 들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죠. 한국 관객도 없고 상대는 우리보다 항상 잘한다는 전제를 깔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몰아치기 또 골을 잘 넣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근데 우리는 또 그래서 이제 동양적인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런지 골 한 2골 정도 넣으면 또 3골 이렇게 하면 쟤네들이 뭐 좀 또 좀 욕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입을까 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좀 밀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진짜? 그게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공격수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욕심들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유럽에 가보니까. 이제 뭐 하나 조금 이제 얘기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헤딩을 조금 더 잘하면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헤딩은 나한테는 안 되더라. 헤딩으로도 많이 뭐 그렇게 뭐 얘기할 건 없고. 제목이 나왔는데 손흥민 헤딩 나보다 부족해. 헤딩은 안 돼.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선수였던 분으로서 보시면 어때요? 두 선수만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장점과 단점을 손흥민과. 손흥민은 이걸 가졌는데 이건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인 것 같아요. 아버님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절제되고 뭔가 이렇게
자유분방한 모습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공격수들은 지금 보면 자유분방한 모습들이 있어야 조금 이승우 선수처럼 아니면은 지금 뭐 외국에서 많이 보는 그런 선수들이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성격의 자유분방함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다. 골 넣고 나서 세레머니를 보더라도 그렇죠. 완전히 달라졌죠. 아예 뭐 오늘 감독님 생일이세요? 나 이거 보고 알았어요. 앞에 모니터 보고 바빠서 왔다 갔다 한다. 생일이신데, 야. 그런데 오늘 저하고 우리 딸이 같이 생일이 같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모니터 나서 알았네. 그럼 좀 다소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생일로 준비한 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생일이시라고. 유럽 리그 98골.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제가 보기엔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넘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이로 봐서는 뭐 충분히. 2골을 왜 안 넣고 오셨어요? 100골 넘기고 오시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널티 킥이라도 좀 차고 그 2골을 좀 채웠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필드골로 거의 다 넣으셨죠. 이게 저는 사실 98개 뭐 이렇게 요즘에 막 통합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냥 98골이 그냥 4골인 줄 알았는데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펠트킥이라도 하나 달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내가 좀 차고 100골을 채우고 올 거라는. 저도 왜 이거 100골 안 넘었을까. 이거 최근에 깨졌잖아요. 몇 년 전에. 깨졌죠. 오래전에 깨졌죠. 제가 오늘은 시간을 짧게 모시는데 앞으로 축구 얘기하면 가끔 나오시죠? 글쎄 저 안 불러주셨잖아요. 딱히 다른 방송에서 딱히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코치가 계시니까. 이 U20 팀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분위기가 첫 게임. 그런데 성인 대표팀은 어떻게 해요? 차돌이 전 코치님. 이제 뭐 월드컵 가는 과정인데 굉장히 조금 우리가 뭐 바라던 대로 쉽게 가지는 않지만 저는 분명히 러시아 월드컵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잘 준비해가지고 월드컵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A 대표팀 응원을 좀 해줘야 돼요. 그죠. 지금 기를 좀 살려줘야 잘할 수 있어요. 지금 기가 많이 좀 죽었죠. 네. 다른 거는 가장 필요한 게 지금 그겁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잘한다고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거는 좀 한쪽은 감고 봐주시고 좀 약간 좀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잘한다 그래 선수가 사기가 사는데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비판만 하면. 많이 좀 응원 좀 해 주십시오. 불안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번에는. 일단 무조건 좀 응원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게 제일 최고입니까? 네. 잘 안 될 때는 뭐 응원이 최고입니다. 무조건 잘한다고 좀 칭찬을 해줘야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신바람 나서 하죠. 실제 그래요? 선수로 뛰면? 선수로 뛴 지 별로 오래 안 된. 그럼요. 네, 선수들은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뭐 평가전이나 그런 경기 모습과 또 실제 예선전 경기 들어갔을 때 하는 경기는 또 틀리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그런 선수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기사도 보고 뭐 다 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바람이 계속 좀 불어야 선수들도 신이 나요? 신도 나고 마음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해서 경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막 꼭꼭 집어서 선수 이름 누구 지적해가지고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면 선수들이 굉장히 위축됩니까? 위축되겠죠?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 플레이에 영향을 줘요? 그럼요. 잘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잘 못할 때 자꾸 그런 지적을 받으면 자기 몸이 굳어요. 그러면 플레이가 잘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짧게 마련했네요. 두 분이 나오실 줄 모르고 안 그랬으면 1시간을 뺐을 텐데 U20 대회가 며칠 더 남았으니까 6월 11일까지 있거든요. 이제 내일은 한국 경기 전주에서 아르헨티나 아니죠. 잉글랜드하고 있죠. 그 첫 경기에 굉장히 많은 팬들이 또 찾아주셨는데 내일도 뭐 많은 팬들이 뭐 찾아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다른 경기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축구 이야기 나올 때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모실까 합니다. 그 슈레더 독일 총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방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국의 발전과 우호 정진이어야 하지만 나는 차분부터 만나고 싶다고. 네, 그런 레전드 차범근 감독님 그리고 차두리 코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자, 불친절한 AS 차범근 감독님 문자 엄청 쏟아지고 있네요. 네. 문자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 사장님 뛰어내려오고 막 저희 TBS 아나운서도 막 뛰어내려 사진 찍고. 저 다음 코너가 민원연 김영현 사무처장 코너인데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만 하시는 분이 대본에다 방금 사인을 받았습니다. 사인 받아야 된다면서 막. 네. 차두리 코치는 본인이 출연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운전하고 왔다가 강제로 출연을 당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제발 매주 고정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문자가 쏟아지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섭외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자, 노력해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데 충남 서천 주파수를 좀 알려주세요. 네. 주파수는 전국 95.1MHz로 동일한데 서울과 수도권 충청 일부 지역에서 잡힙니다. 전국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머님 휴대폰에 앱으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공개방송 하시면 동시간대 진행자인 CBS 김현정 앵커 노영철 씨 좀 초대해 주세요. 저희가 이게 방송 초기부터 항상 해보고 싶었던 생방송 동시 연결 이런 거 해보고 싶거든요. 네. 다른 방송국들의 진행자들과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되네요. 먼저 몇 차례 시도해봤는데 앞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여하간 차범근 감독님이 오늘 2가지 멘트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회방꾼이다. 대통령 뉴스 보느라고 U20 대회를 안 보고 있다.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손흥민 선수 헤딩 약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민원연 김한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선 미디어 감시를 하셨고 이제 취임해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네네. 네. 종편이 왜 이렇게 변했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여전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좀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했어요? 네. 한 일주일은 굉장히 찬양을 하다가 이제 인선이나 이런 문제 나오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발동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연 민원연이 쭉 해왔던 활동, 네. 네. 그 감시의 포커스들이 있었는데 네.
그 포커스에 걸린 지난 2주간의 언론의 어떤 변화나 혹은 예. 문제점 한번 짚어보시려고 나오신 거죠? 예, 보통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렇죠. 해서 대체로 칭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데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MBC와 TV조선이 두 방송사가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노골적으로 그 대통령 행보에 대한 발목 잡기를 시작한 것이 아주 많이 눈에 걸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미주알 구주알 따져보자면 진짜 사례가 많은데요. 여기는 항상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세월호 참사 재조사를 문 대통령이 지시하자 TV조선에서 앵커 칼럼으로 그 세월호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인양도 되었고 이것이 참 대단하다. 재조사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세월호 재조사 얘기가 나오자마자 TV조선에서는 세월호는 재조사 필요 없다. 예. 그리고 또 15일 앵커 칼럼에서는 문재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화라는 이상을 추구하다가 도랑에 빠질 것이라는 그런 그 내용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모양새는 충고인데 내용은 겁박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네. 이건 보수 매체의 일관된 스탠스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의경 기사예요. 이 앵커 브리핑이라는 그 손석희 사장의 그 보도와 굉장히 비슷한 흉내낸 기사인데요. 아무리 주장을 담는 의경 기사라 하더라도 근거는 정확해야 하는데 이 보도 두 가지가 모두 근거가 굉장히 자신들이 보고 싶은 내용만을 가져다 인용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보도에서는 스웨덴, 에스토니아호는 인양을 하지 않았고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해서 선체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영원한 안식처로 선포했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세월호 6월 찾지 말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냥 물속에서 영원한 안식처로 그냥 두게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선진국인 스웨덴조차도 그렇게 했다. 굉장히 성숙한 행동을 했다. 이런 식이었고요. 성숙했다 그게. 그다음에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은 분명히 취임사에서 워싱턴, 베이징, 도쿄도 가겠다고 먼저 말한 다음에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평양에도 가겠다라는 부분만 부각해서 그 앵커 브리핑에서 말하거나 미사일 도발 이후에 우리 정부는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TV조선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딱 이 두 마디만 잘라서 읽어주고 자막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만 가겠다고 했다는 식으로 그 뉴스만 보면. 네네. 그렇지만 그렇게 북한을 갈 때 이 대화하겠다고 이상을 추구하다는 도랑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사 논리에 맞는 팩트만 발췌해서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앵커 브리핑을 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앵커 칼럼이네요.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이후에 TV조선에서는 그 문 대통령의 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약속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노동계가 무리한 떼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을 담은 프레임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민정수석이나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등에 대해서 그 새 정부 인사가 나올 때마다 맥락이 아닌 일부만 강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비난하는 이런 보도 행태들도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들어서 나오는 프레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03년 검사들의 대화를 보여주면서 이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복수를 하는 거다. 네. 복수 프레임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된 내용인데요. 그 지금 MBC에서 그 보도가 나왔거든요. 문 대통령과 검찰 개혁 못한 게 한이라는 12일자 보도였어요. 근데 이게 문 대통령의 개인적인 악연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프레임입니다. 감정적으로 정치적 보복을 한다 이런 이렇게 그렇죠. 읽힐 수도 있는 뉘앙스네요. 그러니까 MBC는 검찰 개혁이 시작도 하기 전인 그 12일에 문 대통령이 개인적 정치 보복을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미리 내놓은 건데요. 매우 자의적이고 모욕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기대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1위예요, 1위. 그러니까요. 1위인데 그게 검찰 개혁이 이게 사실은 2003년대에 당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다. 하는 뉘앙스로
보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현재.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문 대통령이 당선된 뭐 그 배경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선택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애써 지금 감추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프레임도 나오고요. 예. 네. 지금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을 강조해놓고 왜 검찰 개혁을 하냐? 라고 주장하는 그 야당의 주장이 있거든요. 검찰들도 이런 주장을 하죠. 근데 이것을 지금 언론에서 특히 TV조선과 MBC에서 이 주장을 계속 따라서 읊어주는 이런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의 반발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뭐 어떤 조직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검찰 개혁은 이게 국민들 여망이 담긴 개혁 1번인데. 그렇죠. 그거를 검찰 내부에 불만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거의 양쪽 다 비교해서. 네.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이 되는 쪽에서의 불만을 제3자의 비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방송사들의 가장 큰 보도 행태, 그 검찰 개혁에 대한 특징 첫 번째 가장 나쁜 것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사실상 검찰 내부의 불만과 야권의 비난을 너무 주요하게 많이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지금 보니까 검찰 내부의 불만과 야권의 비난 보도가 19일부터 20일 사이에 MBC가 3건, TV조선과 채널A가 각 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타사에서는 KBS가 0.5건 있었을 뿐이고요. 다른 방송사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MBC, TV조선, 채널A가 이런 내용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보수 진영이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 계속 올라가니까 보수 진영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배반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같은 게 작용한 것 같고 저는 뭐 야권의 비난을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건 이해가는데 검찰 내부의 불만을 이게 뭐 제3자의 무슨 논평처럼 전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윤석열 지검장 인선 자체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게 지금 검찰 내부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마치 그 내부의 주장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계속 보도하고 있는. 자기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고쳐 나가겠다고 하니 그 내부적으로는 저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검찰 내부의 반응이 아니라 마치 전문가들이 따로 제3 그렇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보도가 되니까 그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검찰개혁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까 여기 방송에서 많이 나오던데 그런 식의 내용들 있잖아요. 검찰개혁을 얼마나 국민들이 원하는지 윤 지검장이 마주한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보도는 MBC나 TV조선 채널에 의해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왜 이런 인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렇죠. 그런 해석이 없는 거예요. JTBC가 6건, SBS가 4건 보도하는 동안 그 MBC, TV조선, 채널A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보수 미디어가 굳이 검찰 편을 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 정부가 이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인기가 이러다가 이제 보수 전반적인 토대가 무너질까 하는 우려가 작동한 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TV조선도 과거 그 정윤회 문건인데 검찰 공격 많이 했거든요. 문제 많다고. 근데 검찰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정부를 때리는데 필요한 그렇죠. 소재로 쓰는 거.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윤석열 지검장의 그 절차적 정당성, 인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보도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이렇게 그쪽에서 하는 얘기들을 옮겨가지고 내부 뭐 게시판에 있는 글들도 옮기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도하는 것까지는 또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팩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TV조선이 19일에 검찰 파격 인사와 야당 반응이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지검장 승진 과정 전체를 조목조목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등 인사에 관여한 당사자들이 그 직후 사표를 내서 논란이라고 이렇게 평했거든요. 근데 이번 인사를 수용할 수 없어 항의성 사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은 건데 이게 아니라고 이창재 전 차관이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느껴서 사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 사실은 또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게 장관 대행이 제청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네. 맞는 얘기죠. 근데 네. 그것도 무시했어요. 그런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 균형이면 최소한 똑같은 비중으로 각자의 논리를 가장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네. 또 않고 있다고 이제 지적하시는 거네요. 이런 행태는 이제 MBC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주장을 매우 자세히 다루면서 그 인사 과정에서 절차상 법 위반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객관적인 멘트로 강조하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 이번 인사의 절차적 하자 운운하는 이런 주장들은 굉장히 뭐랄까 팩트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검찰의 독립을 강조해놓고 왜 검찰 개혁을 하냐 이렇게 계속 따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요. 예. 독립시켜준다고 그래놓고 예. 독립을 보장한다고 그래놓고 왜 개혁을 하느냐. 얼핏 들으면 그러면 이 말의 핵심은 스스로 개혁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모순이 되는지.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그러면 개혁의 대상자를 그냥 놔두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라서. 이게 예.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못 해왔기 때문에 못 해왔던 부분을 개혁하겠다는 건데 이게 교묘하게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독립시켜주면 되는데 왜 독립 안 시키고 계속 개혁한다고. 건드리고 있냐 이런 말. 인선만 해도 그것은 그 경찰 개혁의 그 개혁이다. 이것은 수사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다음 주에 한 걸음 옆으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원연 김한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